MBC의 경영진을 위해서 복무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국민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부 고발을 한 6번인가 했어요. MBC의 비자금 조성하는 걸 고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MBC 광고부장이 해고가 돼가지고 그분은 꼭 비 오는 날만 되면 죽인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비 오는 날만 되면. 만약에 내가 경영자인데 이상호 기자 같은 사람 오면 힘들겠다. 그래도 저는 MBC 정말 그렇죠. 그래서 사랑했고 저 같은 또라이 기자를 품어주고 제가 거기서 뭐 징계도 많이 받긴 했지만 또 제가 보도 내려면은 막 이렇게 아부도 잘해요. 제가 정말 그렇지. 구슬려야지. 네, 거슬려서 막 청소도 하고 막 해서 여하튼 보도 하게끔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 노조가 이제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죠. 제가 기자 일할 수 있도록. 근데 다시 안 들어가실 거냐고요. 어쨌건 뭐 근데 기회가 아까 주어진다면. 이제 다시 답변 드리면 그렇게 잘렸는데 계속 정지 6개월을 계속 이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상당히 취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영화로 만들고 있었어요. 7시간? 대통령 7시간이라는. 그때가 이제 2년 전인데 다시 징계가 나와서 나가서 빨리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해고를 했죠. 제가 사표를 냈죠. 그러면 다시 복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표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그건 강제 그 2번이나 연거푸 복직 뒤에 중징계를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강제 퇴사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기계적으로 보면 자동 복직 대상자는 아닌 거죠. 정말 이제 공영방송이 정상화돼서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이가 있으니까 한 5년 10년 후에 MBC 사장 이상호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MBC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나 지금 정말 궁금하고요. MBC는 진짜 우리 최성호 선배나 박성재 기자 선배나 진짜 좋은 경영자 후보들이 많아요. 저는 취재하는 거는 좀 즐기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 경영은 이렇게 크게 아울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덕담을 이렇게 진작에 받으시면 또 내가 아니 그만큼 MBC가 정상화만 되면 유능하고 좋은 자원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MBC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저 입장에서도 MBC 정상화 바라겠고요. 어쨌든 김광석으로 잠깐만 더 돌아가 볼게요. 김광석 씨의 그 억울한 죽음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저 딸이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생인 딸이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돌아버리죠. 네. 똑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그리고 장모님이 일본에 사셨는데 장모님이 의문사를 당하셨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일본에 사시기도 했고 그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는데 주위에 금전 관계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좀 되고 갖고 있는 폐물만 해도 한 수억 원어치 되는 정도의 그런 분이셨는데 정황적으로 보면 그중에 관계자인 수양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인 게 맞아요. 근데 언어도 안 통해 어떤 상황도 안 돼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술 마시고 심장마비 비슷한 걸로 약물 잘못 먹게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묻혔는데 모든 의문사는 모든 죽음은 다 심장이 마비돼서 죽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약을 먹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죽인 건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거예요. 죽인 걸 의심되는 사람이 새벽같이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는 전화까지예요. 공중전화 가서. 그럼 사실 그 사람 범인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법적인 힘도 없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SBS의 이 방송에다가 제보도 같이 하고 좀 알아봐달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근데 그렇게 의문사를 당하면 가족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상호 기자는 그냥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관점을 저는 가족의 입장에서 보고 싶어요. 내 새끼 딱 30살 조금 넘어서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한 거라면 그 법적인 문제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주는 거.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진상규명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누가 왜 죽였는지를 다시 알고 싶다는 거잖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좋은 건 국가가 해주는 거고요. 국가가 해주게 하기 위해서 기자 같은 분들이 나서시는 거죠. 정말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정말 억울함이 이 사회 평화의 가장 적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거. 말하지 못한 한이 쌓이는 거. 언론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 초반에 기자가 뭔가 무당이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문성근 대표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사회적 무당이라고. 무당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객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소통을 해요. 평생 뭐 시어머니랑 싸웠던 며느리야. 얼마나 한이 많겠어. 그런데 무당이 쫙 이렇게 신이 내려가지고 시어머님이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아픔을 서로 얘기해주면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풀려서 나가더라고요. 아, 저런 거구나. 옛날에 우리 뭐 심리학 카운셀링 받기 어려웠던 조선시대 때는 무당이 저런 역할도 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언론이라는 건 사실 단박에 뭐 행정 권한도 없고 세상을 바꾸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20여 년 동안 그냥 억울하신 분들을 만나서 손잡아 드리면서 이야기 들어드렸던 거. 그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억울함 들어드리고 실제로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시는데 기사가 나가더라도 크게 변화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저도 그 경험 많이 한 게요. 우리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소수약자들한테 마이크 빌려주자 이거였거든요. 실제로 어떤 것이 다루지 않던 이야기들을 다뤄서 최근에 해결되는 것들 많아요. 가습기. 그것도 우리가 최초 인터뷰였어. 당장 일주일에 한 번 방송 내는 걸로는 그분들 마이크 빌려줄 공간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공간이 되게 많은 방송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 내면 많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된 게 크게 반향이 오는 건 아닌데 내가 억울했던 사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장모님 사건 같은 걸 누가 마이크 빌려주면 그 억울하고 오심나는 지점을 다 말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줌으로써 뭔가 일단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편해지시고 그만큼의 억울함이 발언되면 전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양심을 가진 이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억울함을 우리가 나눠서 공유하게 돼요. 그 아픔이 맞아요. 사라지지 않고 그 눈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전달되면 그게 결국은 점차 조금씩 세상을 바꾼다. 근데 MBC에 있을 때는 제가 되게 큰 카메라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아픔이 공유되고 억울함이 알려지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개선되는 거를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좀만 더 하면 더 억울한 사람들 더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료들한테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조직에 익숙한 사람들은 설친다고. 기자 사명은 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상사 눈치 봐가면서 무리 없을 만큼의 무난한 것만 하려고 하죠. 맨날 욕먹는 일을 자기 자신의 회사를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상호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안 잘렸으니까 정말 좋은 회사인 거죠.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너무 분산되면 사람들이 내가 이상호 인터뷰를 왜 들었지 하면 안 되니까 김광석 씨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런 그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이 영화가 100만, 200만, 300만 가서 대박이 나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은 영화 하면 픽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류를 좋아해요. 스토리 있는 거.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다큐멘터리 영화가 성공하기는 사실 진짜로 힘들긴 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미친 것 같아요. 다이빙별도 그렇고 지금 김광석도 그렇고 제 3편이 대통령 7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가편집 끝났다면서요. 네. 이런 것들 돈 안 되는 것만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들 머릿속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만드는 영화예요. 언론이 다이빙별 이야기를 해주면 영화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언론이 안 다뤄줘서 그런 거죠. 김광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광석 영화는 지금 멀티플렉스에 걸린 것도 있죠. 네네. 다이빙보다 좀 낫죠. 그때에 비하면 많이 걸어주고 계시죠. 네. 물론 시간대는 좀 많이 좀 불편하고 상영 안 하는 날도 있고 해서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때 비하면 많이 극장은 열려 있죠. 지금 목표가 한 100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김광석 법이 이제 이달 중으로 발의가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제 특히 저 자한당 쪽에 많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형사소송법을 공소시효를 철폐한다는 게 소급 입법. 일종의 특별법이죠. 네,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옛날 촛불 때처럼 이게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적 여론이. 근데 영화를 통해서밖에 지금 그거를 여론을 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네요. 없어서 영화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뭐 헐리우드 대작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김광석은 사실 20, 30대는 자 이렇게 좀 친근감이 있는 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극장 문이 많이 닫히고 있어서 어허. 사실 추혜선 의원이 더 걱정하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이거 통과가 되려면은 좀 영화가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을 하셔서 제가 책임이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 여론으로 이겨보자 이거잖아요. 예, 예. 영화에 뭐 10만 넘겼다, 50만 넘겼다, 100만 넘겼다 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 구체적인 수치가 안 해줄 수가 없는 부분. 그 서명운동도 지금 있지 않아요? 온라인에서 김광석.kr에서 서명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한글 주소인가요? 아니면 한글로. 한글로. 김광석.kr. 근데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건처럼 말씀을 드리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이거를 공론화시키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편집을 했어요. 영화처럼 만들려고. 그래서 영화적으로 구성을 했고 제가 변영주 감독이라고 화차 그 네. 이전에 낮은 목소리 하신 감독님이 이거 보시고 영화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화 감독 다 됐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영화로 편하게 와서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꼭 이게 뭐 법을 만들기 위한 뭐 아젠다 프로파간다 영화가 아니라 김광석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악이 많이 나와요. 김광석 음악도 들으시고 또 새로운 형식의 영화로 보실 수도 있겠다 해서 좀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미리 사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서 어떤 장면에 대해서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 때문에 드라마와 영화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극장에서 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튜브로 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고 나만 이럴 때 화를 내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게 숨소리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뭐 1시간 좀 넘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참 매력적인 캐릭터 아니세요? MBC에서는 미워서 죽겠는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는 사람일지 몰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 하나가 우리 편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정도의 전 그런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이 영화라는 건 어느 날 뭐 쪽대본 내가지고 드라마 갑자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획하고 수정하고 편집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하고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제가 팟캐스트를 그렇게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뭐냐면 지루하지 않게끔 끊을 시간을 안 주게끔 막 스피디하게 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의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4년째 날마다 하고 있는 건데 영화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작업이 좀 필요한 거예요. 뭐 영상도 있고 음향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를 1년 동안 만들었다. 그건 엄청난 작업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된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건 그래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로서 메시지로서 이러니까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영화로서 함께 공감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 때는 사실 영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짧은 시간 한 2달 만에 서둘러서 영화제 마감 때문에 제출해야 됐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우리 세월호 아이들과 관련된 영화라서 어떤 영화적인 멋을 부린다거나 편집으로 장난을 하지 말자는 그런 또 가이드라인도 있었고 해서 그 영화가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데에 비해서 영화적 완성도란 측면에서는 사실 제 스스로도 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두 번째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도 좀 볼만했다.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담고 있지만 아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영화적인 볼거리, 느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제가 잠깐 예고편 음성 좀 들려드려 볼게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방아쇠가 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죽음이나 어떻게 좀 밝히든가. 기자면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엄청 격하게 싸움을 했어요. 비자를 못 준다는 이유까지 설명을 한 거죠. 나는 이혼할 거라고.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믿고 있어요. 방아쇠가 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자료는 없다라고 해버리시. 집안에다가 그렇게 숨기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숨긴다는 말이 되나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비밀이다. 이거는 전반적으로는 음악 영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대로 찍어야 돼. 노래 부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날려. 자살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방아쇠가 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뚜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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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뚜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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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들어보셨죠? 그 영화 김광석 포스터를 보면요. 이상호 기자가 아마 그 빌딩 위에 무슨 몇 층을 쳐다보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표정에 뭐가 느껴지냐면은 취재하려다 실패한 거야. 그 표정으로 이렇게 아쉽고 뭔가 좀 서운하고 뭔가 좀 분노스러운 표정으로 위를 쳐다봅니다. 그 어떤 장면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만나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 그래서 김광석 씨 어머님이 가장 진실을 원했던 분이죠. 그렇겠죠. 근데 저랑 항상 만나고 그러셨는데 이제 돌아가시 전쯤에 치매가 오셨어요. 저도 못 알아보실 정도로. 근데 돌아가 그 와중에도 아들 죽음의 비밀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자신 없는 거를 밝혀드리겠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밝혀달라고 그러시는데 대답을 못하고 나오기 직전에 제가 꼭 밝혀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로서는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어머님이 얼마나 더 살아계실 수 있을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머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 저 장면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왜요? 왜 영화 김광석인데 왜 네 얼굴을 갖다 썼냐? 근데 사실 뭐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김광석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김광석 얼굴과 모든 노래 저작권이 다 저상권, 네네 성명권까지 부인 서예순 씨가 갖고 계세요. 서예순 씨가 자기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영화 한 장면 속에 나타나 있는 저의 모습을 쓴 건데 많이 뭐 혼나도 어쩔 수 없죠.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화가 대박이 나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 영화가 대박이 나서 또 만들어지는 법의 문제도 있고, 진실을 규명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요. 관객들은 가서 영화만 봐주면 돼요. 팟캐스트 평균적으로 들어주는 청취자분들만 내셔도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순위권 안에 들 만큼 히트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접근성만 좀 있다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광석 영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상호 기자님 이제 오시기 전에. 이 영화가 8월 30일 날 개봉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8월 30일에 개봉했는데 이 영화가 김광석 씨 사망했던 1월 6일까지만 극장에 걸려도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꿈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많은 관객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진 않아도 스테디셀러처럼 계속 들어오면서 극장들이 그 관을 없앨 수 없게끔 만들어줘서 1월 6일까지 극장 생각이 운동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왜 흔히 말하는 뭐 4050 지금 현재 세대들은요 김광석 그러면 누구나 다 아파하고 공감하는데 매체 홍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동네에 가면 김광석이라는 영화가 나왔는지를 몰라요. 네, 잘 모르세요. 입소문으로 막 내서 내년 김광석 씨 돌아가신 1월 6일까지 극장에 걸려 있게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일주일 이제 막 됐는데 벌써 극장이 한 3분의 1 정도 닫혔어요. 30% 남았어요,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빙벨 때는 15개 극장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한 60개 남아 있거든요. 그건 되게 감지덕지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욕심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광석이라고 하는 아젠다, 김광석 법까지 아울러서 이 불씨를 지켜야 되는데 정말 1월 6일까지 단 한 곳의 극장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상영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보다는 1월 6일에는 이미 그 전에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김광석 법이 통과되고 범인이 잡혀서 1월 6일에는 김광석 잔치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도 영화는 계속 되고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는요 가끔씩 상황과 처해진 것과 생김새와 이름과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르지만 그 공감력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만나요. 인터뷰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100% 이해할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오늘 나오신 이상호 기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왠지 왜 이렇게 짠하고 아프다니까 짠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도 짠하고 해직됐다니까 짠하고 근데 그 고생했던 세월들이요 언젠가는 보상받고 보상이라는 게 부자가 되는 보상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했다고 한마디 들어주는 거.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화 숫자로 보여주는 거거든. 이상호를 믿고 영화 본 사람이 최소한 200~300만 원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규모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어떤 매체 인터뷰보다 더 저는 공감력 있게 오셨다고 생각해요. 자부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 울컥했어요. 되게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지켜오셨구나. 이 촛불도 그렇고. MBC의 경영진을 위해서 복무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국민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부 고발을 한 6번인가 했어요. MBC의 비자금 조성하는 걸 고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MBC 광고부장이 해고가 돼가지고 그분은 꼭 비 오는 날만 되면 죽인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비 오는 날만 되면. 만약에 내가 경영자인데 이상호 기자 같은 사람 오면 힘들겠다. 그래도 저는 MBC 정말 그렇죠. 그래서 사랑했고 저 같은 또라이 기자를 품어주고 제가 거기서 뭐 징계도 많이 받긴 했지만 또 제가 보도 내려면은 막 이렇게 아부도 잘해요. 제가 정말 그렇지. 구슬려야지. 네, 구슬려서 막 청소도 하고 막 해서 여하튼 보도 하게끔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 노조가 이제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죠. 제가 기자 일할 수 있도록. 근데 다시 안 들어가실 거냐고요. 어쨌건 뭐. 근데 아까 이제 다시 답변 드리면 그렇게 해서 잘렸는데 계속 정지 6개월을 계속 이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상당히 취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영화로 만들고 있었어요. 7시간? 대통령 7시간이라는. 그때가 이제 2년 전인데 다시 징계가 나와서 나가서 빨리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해고를 했죠. 초등학생인 딸이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돌아버리죠. 네. 똑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그리고 장모님이 일본에 사셨는데 장모님 의문사를 당하셨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일본에 사시기도 했고 그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는데 주위에 금전 관계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쯤 되고 갖고 있는 폐물만 해도 한 수억 원어치 되는 정도의 그런 분이셨는데 정황적으로 보면 그중에 관계자인 수양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인 게 맞아요. 근데 언어도 안 통해 어떤 상황도 안 돼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술 마시고 심장마비 비슷한 걸로 약물 잘못 먹고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묻혔는데 모든 의문사는 네. 모든 죽음은 다 심장이 마비돼서 죽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약을 먹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죽인 건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거예요. 죽인 걸 의심되는 사람이 새벽같이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는 전화까지예요. 공중전화 가서. 그럼 사실 그 사람 범인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법적인 힘도 없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SBS의 이 방송에다가 제보도 같이 하고 좀 알아봐달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근데 그렇게 의문사를 당하면 가족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상호 기자는 그냥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관점을 저는 가족의 입장에서 보고 싶어요. 내 새끼 딱 30살 조금 넘어서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한 거라면 그 법적인 문제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단박에 뭐 행정 권한도 없고 세상을 바꾸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20여 년 동안 그냥 억울하신 분들을 만나서 손잡아 드리면서 이야기 들어드렸던 거. 그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억울함 들어드리고 실제로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시는데 기사가 나가더라도 크게 변화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저도 그 경험 많이 한 게요. 우리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소수약자들한테 마이크 빌려주자 이거였거든요. 실제로 어떤 것이 다루지 않던 이야기들을 다뤄서 최근에 해결되는 것들 많아요. 가습기. 그것도 우리가 최초 인터뷰였어. 당장 일주일에 한 번 방송 내는 걸로는 그분들 마이크 빌려줄 공간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공간이 되게 많은 방송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 내면 많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된 게 크게 반향이 오는 건 아닌데 내가 억울했던 사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장모님 사건 같은 걸 누가 마이크 빌려주면 그 억울하고 의심나는 지점을 다 말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줌으로써 뭔가 일단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편해지시고 그만큼의 억울함이 발언되면 전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양심을 가진 이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억울함을 우리가 나눠서 공유하게 돼요. 그 아픔이 맞아요. 사라지지. 제가 사표를 냈죠. 그러면 다시 복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표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그건 강제 그 2번이나 연거푸 복직 뒤에 중징계를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강제 퇴사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기계적으로 보면 자동 복직 대상자는 아닌 거죠. 정말 이제 공영방송이 정상화돼서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이가 있으니까 한 5년 10년 후에 MBC 사장 이상호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MBC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나 지금 정말 궁금하고요. MBC는 진짜 우리 최성호 선배나 박성재 기자 선배나 진짜 좋은 경영자 후보들이 많아요. 저는 취재하는 거는 좀 즐기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 경영은 이렇게 크게 아울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덕담을 이렇게 진작에 받으시면 또 내가 아니 그만큼 MBC가 정상화만 되면 유능하고 좋은 자원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MBC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저 입장에서도 MBC 정상화 바라겠고요. 어쨌든 김광석으로 잠깐만 더 돌아가 볼게요. 김광석 씨의 그 억울한 죽음은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저 딸이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밝혀주는 거.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진상규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왜 죽였는지 다시 알고 싶다는 거잖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좋은 건 국가가 해주는 거고요. 국가가 해주게 하기 위해서 기자 같은 분들이 나서시는 거죠. 정말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정말 억울함이 이 사회 평화의 가장 적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거. 말하지 못한 한이 쌓이는 거. 언론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 초반에 기자가 뭔가 무당이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문성근 대표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사회적 무당이라고. 무당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객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소통을 해요. 평생 뭐 시어머니랑 싸웠던 며느리야. 얼마나 한이 많겠어. 그런데 무당이 쫙 이렇게 신이 내려가지고 시어머님이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아픔을 서로 얘기해 주면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풀려서 나가더라고요. 아, 저런 거구나. 옛날에 우리 뭐 심리학 카운셀링 받기 어려웠던 조선시대 때는 무당이 저런 역할도 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언론이라는 건 사실